주도주문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네. 최장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맞습니다.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장암은 거의 말기까지 알 수가 없다라는 통념?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췌장암 하면 지금도 우리가 암 생존율이 몇 프로 정도 되지? 전체 암의 전체 암 생존율? 생존율.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70%가 살짝 넘습니다. 와. 예, 이제 우리가 암 걸렸다고 하면 암은 죽는 질환이야, 나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났어요. 예, 우리가 암 생존율이라고 하는 게 5년 생존율을 보통 따지거든요. 네네. 5년 뒤에 평가했을 때 이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70%를 살짝 넘기는 수준까지 그렇게 우리 암 치료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원체 또 초기에 발견하니까. 그렇죠. 발견이 빠른 요소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수술의 이런 어떤 능력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의 생존율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안타깝게도 최장암. 췌장암은 아직도 13%에서 15% 밖에 안 됩니다. 생존율이요?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 췌장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췌장암이 왜 이렇게 발견이 늦고 결과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디 막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췌장이라는 게 이제 후복막 장기라고 하거든요. 후복막. 우리가 복막이라고 하면 장을 감싸고 있는 거를 이제 네네. 복막이라고 하는데, 복막의 앞 복막이 있고 거기가 장을 감싸고 있고 뒤에 복막이 있겠죠. 복막이라는 건 장을 감싸는 막이니까 그 뒤에 우리 대동맥이 있거든요. 대동맥, 대정맥이 같이 이렇게 척추 앞에 지나가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췌장입니다. 엄청 뒤에 있어요. 장기 중에 제일 등 쪽으로. 예, 장기 중에 제일 뒤쪽이죠. 게다가 복막 뒤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간이 가리고 있고 담낭이 가리고 있고 또 왼쪽으로는 위가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췌장을 초음파로 보려고 하면, 우리가 복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검사가 초음파지 않습니까? 근데 초음파로 보려고 하면 이 간 담도 찍을 때 이 췌장 두부, 췌장 머리 쪽은 좀 찍혀요. 근데 그 뒤쪽은 아예 안 찍힙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가스, 소장에 있는 가스 때문에 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그러면은 이 췌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CT거든요. 복부 CT. 조영제 CT를 찍어야 그나마 보입니다. 우리 건강검진에서 하는 비조형 CT로는 췌장에는 혹이 있어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복부 CT 조형으로. 간 같은 경우는, 조용한 장기로 대표되는 간 같은 경우는 물혹이 있으면 비조형 CT에서도 물혹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영제 안 써도 간암이나 이런 게 있으면 허여물게하게나마 보여요. 전이가 됐을 때에도 약간 음영이 보입니다. 그런데 췌장은 암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췌장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조영제 CT를 찍어야 그나마 조금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장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이제 우연히 CT를 찍었는데 췌장에 무슨 혹이 발견됐다. 작은 물혹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암종이면 오히려 색깔이 조영제를 써도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됐다고 해도 2기 이상, 3기,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췌장 앞에 있는 다른 장기들한테 뭐 잠깐 비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현대 의학으로 이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뭔가 어떤 신호를 보냅니까? 마지막 신호. 췌장이 증상을 잘 보내면 그나마 또 증상이 있는 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CT를 찍든지 검사를 할 텐데 췌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용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췌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그냥 피로감, 늘 피곤한데. 소화장애, 왜냐하면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 효소들이 이제 지방대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다 쓰이기 때문에, 분해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효소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증상이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죠. 피로 소화불량이라고 맨날 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증상이 40% 정도에서 췌장암에서 40%가 나타나는 증상인데 황달입니다. 황달. 얼굴 누렇게 되는 거. 얼굴 누렇게 되고 우리 공막이라고 하죠. 눈 안쪽이 노랗게 되는 거. 그게 있으면 즉시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근데 뭐 황달이 있는 질환이 간담도 질환, 간염 전부 다 황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검사하다가 우연히 췌장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암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체중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식사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중의 1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빠졌다. 그러면 뭔가 새로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무슨 식이요법을 바꿨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랬으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췌장 효소 수치라든지 염증 수치라든지 간혹 가다가 이제 췌장 암 표지자 같은 것들도 검사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원래 원칙은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라도 찾아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흉부부 CT 찍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럼 거의 더 늦은 타이밍 아니에요? 이거 역시.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췌장암을 진단을 하게 되면 보통은 2기 이상 수술이 불가능한 3기,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은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이미 늦은 거다.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0%만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전에 발견하기도 어렵다. 네. 이건 그리고 뭐야? 그냥 복불복이에요? 막 기도해야 돼? 그래서 건강검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든지 황달이 생겼다든지 이유 없는 뭔가 소화장애라든지 상복부 통증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라. 그렇게 했을 때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술도 굉장히 복잡해서 이 치료의 어떤 결과를 나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췌장암을 수술이 가능한 20% 들었다고 하더라도 췌장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우리 휘플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를 다 도려냅니다. 다 도려내. 도려내요? 아니, 장기를 도려내는 건 당연하죠. 암 수술이니까 장기를 도려내는데 췌장을 도려내는 게 아니고 췌장만 도려내는 게 아니고 췌장 두부암이면 췌장의 절반을 도려내고 그다음에 간담도 도려내고 간 일부 도려내고 위 도려내고 소장을 도려낸 다음에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췌장, 간담도 위에 붙이는 수술. 저만 놀라는 거 아니죠? 아니 그 친구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아니죠. 암이 펴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 췌장에 암이 있으면 주변에 2기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다 절제를 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퍼지는 주위 조직 장기들을 같이 절제를 하는 게 이 휘플 수술의 방법인 겁니다. 일이 엄청 커지네요. 그래서 인턴 때 외과 수술할 때 제일 오래 걸리는 수술로 당시에 뭐 13시간이 평균 수술 시간이었고 제일 길게 했을 때는 17시간 수술을 한 적도 있는 수술 방법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수술이고 수술이 오래 걸리고 뛰는 조직이 많고 또 그 주위에 그 림프절 곽청술도 해야 되거든요. 주위에 있는 림프절들 다 떼어내서 그거 다 조직검사 내보내요. 그렇게 해서 어디 퍼졌는지를 판단하고 더 뛸지 말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수술이 끝나고 회복할 때도 회복 자체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력이나 이런 면역력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게 췌장암 수술이. 그래서 췌장암은 진단돼서 수술이 가능한 것도 너무 행운이지만 수술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췌장이 왜 나빠지느냐. 근본적인 치료, 당뇨, 그다음에 술, 담배. 췌장암의 가장 위험 요인이 술이 아닙니다. 술이 췌장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거든요. 췌장염, 급성 췌장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어서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됐다가 췌장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이 가장 높은 위험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통계로 보면 담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고 술을 안 드셨는데 내가 췌장암 걸려서 그러면은 그거는 담배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담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에 술, 담배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사실 당뇨도 우리가 약만 먹고서 식생활을 안 바꾸고서 그냥 계속 평생 약 먹으면 우리가 당뇨의 가장 큰 이제 합병증인 눈, 실명, 이 망막병증에 의한 실명, 콩팥뼈증에 의한 투석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약만 먹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게 췌장암을 멀리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당뇨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당뇨, 술, 담배는 정말로 당뇨, 술, 담배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 췌장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수술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당뇨, 술, 담배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췌장 관련된 것도 유전이나 가족력 영향도 큽니까? 예. 모든 암이 다 이제 유전성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이라는 거를 유전 질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암은 유전 질환보다는 대사 질환으로서의 특징이 더 크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암 하면은 뭐 당연히 유전자 때문에 내 몸이 걸릴지 말지 평생 결정돼 있는 거 아니냐. 나이 들면은 가족 중에 이제 췌장암이 있었으면 나도 췌장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요. 이제는 내 생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그 유전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의 메틸기가 붙냐 안 붙냐 후성 유전학적 변화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마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대사 질환으로서 특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암으로서의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는 확률은 5에서 10%이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과 외부 그 요인들, 예를 들면 담도암 같은 경우에 뭐 기생충 질환들에 의한 담도암이라든지 간염, B형, C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라든지 뭐 췌장 같은 경우도 당뇨에 의한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식생활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 방사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어쨌든 내가 내 몸을 관리를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85%에서 90%에 가깝다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예전에는 유전자를 우리가 검사를 다 해가지고 이 유전자 끄고 저 유전자 끄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면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우리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시나요? 네.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죠. 유전자 지도. 30년 동안 6개 국가가 모두 자원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분석을 하면 그럼 그 유전자 중에서 뭐를 자르고 띄고 하면 암이나 이런 모든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미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100만 원만 내면 일주일 만에 혈액 뽑아가지고 우리 인간 유전자 중에서 뭐가 잘못인지 쫙 나오거든요.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암이 정복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평소 습관, 환경. 왜 안 됐나 하면 그 유전자 질환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브라카 유전자라 그래가지고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들의 확률을 확 올리는 그런 유전자는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유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다른 유전자들은 그 정도로 아주 100% 암에 걸려 이런 유전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꺼질지 켜질지들이 결정이 되는 유전자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암이라는 질환은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게 지금의 요소입니다. 85%, 90%가 대사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거 핑계 대지 말고 그렇죠.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아무리 부모님이 췌장암이나 무슨 암으로 사망을 하셨어도 걸리셨어도 같은 이유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걸리셨어도 그렇게 보면 가족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력이라는 거의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생활 습관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요소인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짜게 먹는 집안에서는 계속 다 짜게 먹으니까. 짜게 먹는 부모님에게서 짜게 먹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고혈압이 온 걸 부모님으로부터 유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유전자가 있다 손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끄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쌍둥이 논문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두 쌍둥이가 한 사람은 미국에 가서 입양이 돼서 살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입양이 돼서 살았을 때 그 체형부터 시작해서 뭐 삶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 그랬을 때 질환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는 특징이 연구가 됩니다. 이게 일란성 쌍둥이 연구인데 이런 거에서 보면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를 켜고 끌 수 있다는 게 아주 분명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석재 원장님도 그 생활 습관 엄청나게 또 강조해 주고 계시는 사실 거고. 저도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저희 부모님도 특히 친가 쪽이 전부 다 당뇨 있으시고 당뇨 때문에 합병증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외가 쪽에 또 암도 히스토리가 또 있으시고 막 이렇게 다 있거든요, 양쪽이. 그런데 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 저도 사실은 고지혈증을 걸렸었다고 봐야죠. 약은 안 먹었지만 전공의 시절 때 제가 거의 85kg, 90kg 사이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체중에서 거의 10kg가 넘게 쪄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는 사실 건강검진 때 고지혈증 요소가 계속 나왔었어요. 약은 제가 안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수밖에 없네. 인턴 전공의 때 뭐 먹는 게 뭐 챙겨 먹습니까? 뭐 채소 이런 거 없죠. 그냥 당직실에 들어가가지고 라면이랑 김밥이랑 계란이 있으면 그걸 주워 먹는 게 바쁜 거니까 그걸 그 시간에 못 먹으면 몇 시간 뒤에 밥을 먹을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짬날 때 김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직실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는 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방 바깥에 나오면 누가 이렇게 사놓은 거 있으면 그거 그냥 아무나 먹게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냉큼 몇 개 먹어서 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찔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 자체가 단당류 중심으로 먹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체중이 뭐 85, 90 가면 당연히 고지혈증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고지혈증 생기는 어떤 요소들을 그때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때 혈관 상태들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망가졌겠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식습관도. 식습관도 많이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맨 같습니다. 뒤에도 써 있습니다. 최석재 원장님이 직접 이제 겪으신 이야기. 그래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마지막 질문은 한 30개의 질문 후에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씀드리니까 민망한데. 아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심장 근육도 단련할 수 있다라는 네네.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췌장이라는 녀석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췌장은 근육이 아니거든요. 췌장은 그냥 장기니까. 굉장히 흐물흐물한 어떤 조직이고 또 췌장에 피막이 없기 때문에 또 암이 잘 퍼지는 특징이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을 직접적으로 뭔가 강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쯤에서 댓글이 달릴 만한 게 그러면 췌장에 좋은 음식은 뭔가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과 췌장의 혈류를 개선을 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있죠. 예, 췌장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췌장이라는 거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제일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내분비계 성분을 내뿜죠, 네. 혈류로. 그렇게 해서 우리 근육 세포들 내지는 모든 세포들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 성분을 끌고 들어와서 열쇠처럼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세포 조직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그 당을 근육 세포가 잘 받아들이고 그걸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이용해가지고 18개의 ATP를 만드는 에너지를 대사, 이 사이클릭 애시드라고 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돌리게 하는 처음 시초가 되는 게 인슐린의 당을 끌고 들어오는 부터 먼저입니다. 네. 이걸 인슐린 불내성 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인슐린 저항성을 안 만들어야 내가 당뇨도 안 걸리고 인슐린을 내뿜는 췌장도 쉬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 피크를 이루는 음식들, 우리 가공식품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 과자, 또 음료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이 아닌데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 대사를 통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나오는 특징인데 그래서 간에 더 나쁘거든요. 이런 특징들. 그다음에 빨리 먹는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당 피크를 많이 만들면 높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당 피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췌장이 인슐린을 빵 하고 혈류로 분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슐린을 이용해서 근육에 당들이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당 피크 잃었다 저혈당 생겼다 당 피크 잃었다 저혈당 생겼다 이걸 너무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근육이 인슐린의 그 열쇠 효과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네. 인슐린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그러면 혈류에 당이 둥둥 떠다녀서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야 되는 세포들이 당을 이용을 안 해요. 나는 이미 꽉 찼으니까 필요 없어 이러고 막는 거죠. 내지는 내가 당이 모자라서 에너지 대사를 해야 되는데도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나빠졌기 때문에 당을 못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서 소변으로도 당이 빠져나가고 그게 당뇨가 되는 거죠. 그다음 혈당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대사성 산증이 와버리면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심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산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신 상증 상태죠. 이런 상태. 우리 몸의 혈류는 폐하 7.4라고 해가지고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이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 그 당 대사를 하는 방법이 케톤 대사를 하게 됩니다. 케톤 대사. 케톤을 생성하면서 하는 무산소 대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방 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류는 산성으로 케톤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심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폐하가 7.0, 6.8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엄청 주고 수액을 엄청 줘가지고 산증을 알칼리성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치료를 응급실에서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수액을 때려 붓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중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췌장은 어차피 이제 인슐린을 방출해주는 기관인데 네. 저쪽에서 인슐린을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췌장이 막 삐칩니까? 그렇죠. 췌장이 인슐린을 쫙 분비했다가 또 췌장이 인슐린만 분비하는 게 아니죠. 뭐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에서도 많이 분비했다가 예. 그 다음에 쉴 시간 없이 바로 또 뭐 이제 사람이 이제 근육의 세포들이 당이 또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면 또 인슐린이 많이 나와가지고 혈당이 떨어졌다가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저혈당 상태가 살짝 오면서 또 먹고 싶게 만들어지면서 또 약순환이에요. 또 먹게 되면 또 인슐린이 또 분비했다가 이런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피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이 췌장을 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췌장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라든지 운동의 방법으로 혈당 수치 자체를 낮춰주기도 하고 인슐린 내성,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근육이 에너지를 일부러 소비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음식 자체를 우리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을 많이 돌리게 하기 위해서 조효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그다음에 이런 섬유질이라든지 항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섭취가 되게 해서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을 잘 돌아가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당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더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돌아가야 선순환으로. 예, 우리 몸이 건강한 췌장이 쉬는 상태로 돌아가면서 당뇨도 없어지지만 췌장도 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에서도 멀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와, 분명히 췌장암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 아, 그럼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바탕으로 신간 이야기하고 있고요.